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연의 백지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전주에 사시는 67세 박정수님의 사연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이웃분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댓글은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7이 된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여름날의 기억입니다. 그날따라 유독 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지은이의 다급한 전화 한 통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요. 어머니, 저 지금 일이 너무 늦어져서요. 유치원에서 우리 민지 올 시간인데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오늘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소라면 손녀를 볼 생각에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갔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한달음에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제 품으로 달려와 안기는 손녀의 작은 몸을 안는 순간 모든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와 시원한 음료라도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했을 때 제 시선은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는 며느리의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계부에는 큼직하게 미운년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매달 꼬박꼬박 제 이름이 아닌 미운년이라고 적어놓은 그들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에 제 심장은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제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그 용돈이 그들에겐 저를 향한 미움이 가득 담긴 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얼마나 그들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속았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지만 제 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저는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저를 다시는 미운년이라 부르지 못할 만큼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찜통 같은 날씨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끈적한 더위였지요. 텃밭에 물을 주다 잠시 땀을 식히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지은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연락하는 일이 드문 아이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며느리의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일이 너무 늦어져서요. 유치원에서 우리 민지 올 시간인데 도저히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께 오늘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해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손녀 민지를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왠지 모를 찜찜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제게 어머니, 저희 힘들게 사는데 20만 원이라도 드리니 그걸로 맛있는 것 좀 사드세요라고 말하며 생색을 내곤 했지만 그들의 말투에서는 언제나 저를 귀찮아하는 듯한 미묘한 기색이 느껴졌었지요. 저는 속으로 그래, 힘든데 도와줘야지 하면서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에게는 그래, 내가 지금 갈게. 걱정 말고 일 봐라 하고 대답한 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들 집까지는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저는 낡은 경차를 몰고 좁은 국도를 달렸습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손녀를 볼 수 있으니 다행이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저는 저의 그런 희생과 사랑을 아들 내외가 언젠가는 알아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가면이 벗겨지는 차가운 진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며느리의 편의를 위해 달려간 길 위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문이 열리고 민지가 제게 달려와 품에 안겼을 때 제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며 제 볼에 뽀뽀하는 민지의 순수한 모습에 그동안의 모든 섭섭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목말라요. 라는 민지의 말에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주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제 뒤를 졸졸 따라와서는 식탁에 놓인 그림책을 펼치고는 혼자 중얼거리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이 대견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음료수를 꺼내서 컵에 따르려는 순간 제 눈에 며느리가 사용하던 가계부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물건을 아무렇게나 두는 습관이 있었기에 가계부가 식탁 한가운데에 펼쳐져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가계부 속의 붉은 글씨였습니다. 제 눈은 자연스럽게 지난달의 지출 목록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관리비 15만 원, 식비 40만 원, 통신비 8만 원 같은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러다 제 눈은 어느 한 줄에서 멈추었습니다. 익숙한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매달 저희 부부에게 보내주던 용돈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용돈 준 것을 기록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적힌 글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운년이라고 적힌 세 글자.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컵이 덜컥하고 흔들렸습니다. 컵 속에 물이 넘쳐 흘러 가계부를 적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들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글자는 미운년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매달 감사하게 받아왔던 그 20만 원이 저를 향한 미움이 가득 담긴 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뜨거운 여름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겨울 바람으로 변해 저희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고 오직 미운년이라는 세 글자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넘겨보았습니다. 지난달뿐만 아니라 그 전달 그리고 그 전전달까지 매달 빠짐없이 같은 날짜에 미운년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출 명목으로 시어머니 용돈이라는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없었지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눈치를 주며 생색을 냈는지, 왜 저를 귀찮아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지, 제게는 사랑의 표시였던 그 20만 원이 며느리에게는 억지로 베풀어야 하는 증오가 가득 담긴 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힘들게 돈을 모으는 줄 알고 제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시골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매달 저에게
보내는 용돈조차 미운년이라는 끔찍한 단어로 치환하며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들 내외에게 서울에 집을 장만해주고 손녀를 봐주기 위해 달려온 모든 희생들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미운년이라 부를 만큼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민지가 그림책에서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요. 민지의 순수한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무너질 수 없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저는 황급히 가계부를 닫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저는 민지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차가운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버릴 날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민지와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고맙다고? 미운년에게? 제 마음속은 비웃음으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아니다. 우리 민지 봐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힘들었을 텐데 어서 씻고 와라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는 해맑게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제 속은 더욱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성이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를 위해 서울에 집을 사준 후에도 그들은 저에게 한 번도 감사의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지요. 엄마가 해줘야 하는 일이라는 듯이. 그리고 매달 보내주는 20만 원의 용돈을 생색내며 어머니, 저희도 빠듯한데 그래도 매달 챙겨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들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며 그래, 힘든데도 부모 챙겨주는 마음이 기특하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에 적힌 미운년이라는 단어는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연기였고 그들의 감사함은 위선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의 아내, 제가 손녀의 엄마로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경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 부부가 잠든 그 날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곤 차가운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다름없이 다정한 시어머니 역할을 수행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찾아오면 밝게 웃으며 반겨주었고 전화를 걸어오면 살갑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미운년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제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즘 지은이가 자주 전화도 하고 참 착하다라고 말하며 해맑게 웃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속마음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순진한 믿음마저 깨뜨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마 남편에게 당신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멸시였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 부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사실 제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만의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남편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비상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저 혼자만의 힘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베풀었다고 생각했던 하찮은 20만 원이 사실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미운년이라 조롱하며 보낸 그 돈을 저는 이제 그들을 향한 복수의 밑거름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저의 결심은 한여름의 뙤약볕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계획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 몰래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는 그대로 두고 제가 모아둔 비상금을 활용해 제 명의로만 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제 통장을 몰래 확인하는 일이 있을까봐 저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마저 신청하지 않고 오직 현금 입출금만 가능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만든 후 저는 그동안 매달 받아왔던 20만 원의 용돈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돈을 끊으면 그들이 의심할 수도 있기에 저는 자연스러운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 용돈을 보내겠다는 아들의 전화에 저는 아들아, 이제 그만 보내도 된단다. 아들 내외도 힘들게 사는데 그 돈으로 맛있는 것 사 먹고 우리 민지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주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아유, 어머니, 그래도 라며 마지못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아닌 이제 힘들게 돈 안 보내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느껴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복수의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진심으로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용돈을 보내지 않는 대신 저를 미운년이라 부르며 멸시했던 그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삶을 덮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용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아낀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저는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용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아들 내외는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정말 저희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저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아닌 마침내 짐을 덜어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힘든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들은 저를 그저 짐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모르는 저만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조용히 해왔던 작은 투자와 부동산 공부를 통해 남편과 아들조차 모르는 막대한 자산을 모아두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골집이 사실은 몇 년 전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는 것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요. 저는 그들에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끼리 조용히 살겠다고 말하며 그들의 의심을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온 후 저는 그 돈을 활용해 남편과 함께 새로운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시골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요. 이번 달부터 용돈 다시 드릴게요라며 제게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다. 너희도 힘든데 괜히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이제 좀 여유 있어요. 라며 억지로 제게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앉아있는 거실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부동산 계약서와 통장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수많은 통장과 서류들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매달 보냈던 20만 원의 몇 배가 넘는 수억 원의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너희가 매달 미운년이라고 적어놓은 용돈은 내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단다. 이 돈은 내가 평생을 모으고 모아 너희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비상금이다. 아들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당황스러워했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너희가 내게 20만 원을 보낼 때마다 미운년이라고 적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연히 가계부를 보게 되었지. 나는 그날 너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돌아갔지만 내 마음은 이미 너희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단다. 제 말에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 무엇을 용서하라고?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내가 너희에게 바친 모든 사랑과 희생을 짓밟은 것을 용서하라고? 나는 너희가 힘들까봐 너희 몰래 몇십 년간 모아온 돈으로 너희 집까지 사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고작 20만 원에 나를 미운년이라고 불렀지. 나는 그날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 저는 그들이 보란 듯이 방에서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너희도 내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나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미운년이 사실은 자신들이 가장 의지했던 존재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울면서 사정했고 며느리 역시 어머니, 저희에게 실망하셨겠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사과 뒤에는 여전히 저의 재산을 탐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운년이라 불렀던 그날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다. 너희가 나를 모신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모셨던 것 아니냐. 이제 너희는 내 돈을 잃었으니 나를 모실 이유도 없겠지라고 차갑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들에게 휘둘려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에게 복수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에게 제가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 부부가 20만 원에 저를 미운년이라 칭하며 경멸했던 그 마음을 저는 아들 부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것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들 부부에게 마음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 부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남편과 저만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매달 보냈던 20만 원의 용돈보다 훨씬 더 값진 자유와 평화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남편과 함께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정원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이제는 저 자신과 남편을 위한 행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소문들은 제게 그들의 처참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의 도움 없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재정적인 문제로 큰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며느리는 낭비벽을 줄이지 못해 빚만 잔뜩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모든 것을 잃고 이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몰락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위선이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20만 원의 용돈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더 값진 것이었는지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저만의 삶을 사는 박정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